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조지은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갛게 등을 반짝반짝 켜줬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오늘 지은 앵커님께서 그 기념으로 또 빨간색 원피스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주연 의원님도 빨간 셔츠 입고 계시고 우리 이정수 의원님까지 빨간 넥타이인데 저 혼자서 지금 인치 게임에 실패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눌러주는 색이 필요해요. 그런가요? 네. 너무 상승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한번 오늘 거래자들 1부, 2부 한번 재밌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2시간 동안 저희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주연 의원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앞두고 이제 오늘 방송 또 오래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각오 한 말씀. 뭐 여러분들 이제 시장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 좀 네.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궁금했던 부분들 네. 오늘 해소를 좀 해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는 그냥 약간 술로 지새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위로해 주셨거든요. 술방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술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친화적인 장이 되길 바라면서 제 옆에 계신 이정수 위원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내가 오른다고 해서 장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유,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갈 때가 되니까 가는 거지. 뭐 제가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장이겠습니까? 뭐 다만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이 빠질 거라 많이 예상을 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예상을 하면 그렇게 안 가는 게 또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하게 조금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시장이 좋을 거를 대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가 완료가 돼 있다면 지금 마음 든든하실 것 같은데 아직 저점 매수가 완료가 돼 있지 않다면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말이 바뀌네요. 분명 시작 전에는 내가 시장 간다고 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겸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겸손이 미덕인 나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의원님 인사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1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줬습니다. 코스피 1.29%, 코스닥은 3.4%가량 올라줬는데 그동안의 낙폭을 사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도 매우 좋았는데 아무래도 추석 전인 만큼 이제 다음 장, 내일장 이제 하루 하고 이제 추석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네. 오늘장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오늘 장은 뭐 그동안 한 8거래일이었나요? 지속적으로 이제 음봉만 시퍼렇게 계속 떨어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양봉이 오랜만에 잘 나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5일선 종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조정이 이렇게 강하게 한번 만들어졌다가 돌리는 시점에서는 5일선 위로 지수가 회복을 하고 상승세를 쭉 이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전 저점 부근인 2,300포인트와
800포인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5일선을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미국 선물 지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돌파가 나왔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장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녁에 만약 미국 선물이 강하게 움직인다면요. 내일 우리나라 아침에 시작할 때는 선물이 약하게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가부터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해서 눌리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동안 매수를 못했던 부분들 있으시다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증시는 쉬는데 미국 장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증시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서 어떠한 이제 토론에서의 경기적인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현재 이제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시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방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경제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불확실성이 만들어지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추세 전환이 상승 쪽으로 움직였고 선물 시장 역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추석에는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장 개장할 때 이정수 위원님과 통화로 연결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 안 나세요, 위원님? 네,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아침에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요?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뭐 굉장히 뭐 어렵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쉽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시장이에요. 과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장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흔들렸던 시장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주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전날도 마찬가지고 전날은 지난주 금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과 지난주 목요일만 보더라도 뭐 다른 종목 다 볼 것도 없어요.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걔네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종목들이 무너지잖아요. 뭐 삼성 SDS, 뭐 LG전자. 자, 한번 시장을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 지난주에서 아니 개인 투자자들 많이 불안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54,000원이 무너져야 뭐 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전날도 전전날도 지난주 수, 목, 금 시장 흔들렸지만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로 밑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IT 대형주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 8만 원짜리 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뭐 그나마 지수가 뭐 2,100이든 2,200이든 뭐 내려올 텐데 이것도 안 깨지기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미 시장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5일선 이탈이 살짝 나오면서 이제 빠지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시장 좀 빠질 거다 하면서 수익 났던 종목들을 좀 챙기시고 대신에 그 종목들을 팔아다가 종목 교체를 좀 안전한 쪽, 많이 빠져있는 쪽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지나기 전에 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빠질 때는 적당히 빠질 거고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도 지난번에 8월 달에 빠졌던 부분들 있죠. 딱 그 정도만큼만 빼놓은 거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빠진 거고 이때 이후에서 시장이 이렇게 반등 주고 올라갈 때 개별 주장, 특히 2차전지라든지 뭐 제약주라든지 주도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죠? 굉장히 강했고 그 외에 뭐 엔터주라든지 뭐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저점 매수가 지금은 완료가 됐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원래 이제 추석 이후에서, 그러니까 추석 때 원래 흔들리고 전에 흔들리고 추석 이후에서 움직이거나 추석 이후에서 살짝 흔들 때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장세가 강할 때에서는요. 2015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015년도에서도 2차 전지주들을 추석 이후에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은 다 놓쳤어요. 왜 그러냐면 추석 전에 미리 움직이더니 추석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튀어버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추석 이후에서 오히려 튀어날아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시장의 과거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장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제 주식생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 투자로 롱패딩 장만하기. 추석이 지나면요, 확 추워질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올해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꼭 롱패딩 사고 싶은데요. 12월쯤 롱패딩을 입을 수 있게 어떤 종목 투자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 롱패딩에 관련한 주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좀 겨울 대비 단단하게 하고 계세요? 이번 여름이 좀 유난히 태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덥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지난 겨울도 좀 따뜻했었고 맞아요. 갈수록 좀 겨울이 좀 따뜻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롱패딩 사두고 이제 한 번밖에 못 입었었는데 정말요? 네. 혹시, 올해도 네.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롱패딩을 입기엔 좀 더울 수도 있다. 롱패딩 혹시 얼마대에 사셨어요? 가격대가? 한 70만 원 정도. 비싼 패딩을 비싼 거 입으셨네. 그러면 그 70만 원짜리 롱패딩 살 수 있는 종목 오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롱패딩 가족들 거를 다 살 수 있는 오.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네요. 일단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 강하게 상승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장주들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후발주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올 가능성,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오늘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 다 튀어 올랐고요. 수소 전기차 조정받았던 것들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새로운 어떤 이슈로 테마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현존하던 그런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린 뉴딜 후발주자를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전력 산업 사용하는데 이제 자재 개발 및 제작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여름에 이제 전력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을 받았다가 겨울이 되면 주목을 좀 못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잔잔하게 탄탄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그린 뉴딜 관련 후발주자로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패딩을 장만하는 데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지축 풍력 발전기 개발에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박스권을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앞전에도 시세가 좀 강하게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그린 뉴딜 후발주자고요. 풍력 관련주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종목이다. 우리 PD님께서 올겨울에 최고의 한파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런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롱패딩뿐만이 아니라 밍크코트 살 수 있는 밍크코트까지 하려면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 네, 어쨌든 그렇게 네. 추울 수 있는 이번 겨울에 또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가족들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추천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2부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확실히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아게터, 거기에 더불어서 한그디까지 밀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일까요? 그쪽에 속해 있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IT랑 게임주, 엔터주는 이제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마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약주도 넣지 넣어야 돼요. 찬바람 불면 아게터, 제까지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그디는 정부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를 얘기하는 건데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종목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 쪽에서 그린 뉴딜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연료, 수소 생산 등을 하면서 그린 뉴딜 기술주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에 또 같이 엮이는 이제 종목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정부 에너지 혁신 기업 4,000개 발굴 지원 소식이 나왔고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최근에 보여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6월 달서부터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탄소 자원화 기술 고도화 사업에도 참여가 되었다라 그러는데 앞전에 위에서 좀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를 자원화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은 이제 태양열 에너지로 수소 및 카본을 생산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술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렸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 테마주들을 공략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소식은 전혀 잘 몰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섹터였고 과거 일자리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인데 이 뒤에 두 마디를 했을 때에서 요거를 아마 키포인트 잡는다라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 위에서 뭐 태양열 얘기 나오고 뭐 정부 핵심 기구 이거 가지고는 아마 여러분들 찾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두 위원님께서 오늘 뭐 패딩을 넘어서 밍크코트까지 살 수 있는 이런 알짜배기 종목들 힌트를 드렸습니다. 워낙에 눈치가 빠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목명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다고 하더라도 공략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 이주현,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각각 위원님들께서 노란톡, 오픈톡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와 종목 힌트들 만나봤으니까 트레이딩 Q&A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트레이딩 Q&A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추석 앞두고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풍전 등화, 한국의 반사이익을 기대한다라는 질문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가 또 화웨이에 이어서 미국한테 제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 있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 SMIC가 받던 물량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이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 고마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지금 산업이 돌아가는 생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게 조선업을 우리가 가져왔고 또 이제 중국이 싼 인력으로 조선업을 가져가게 됐었고요.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시장을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 역시 중국이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이렇게 굴기하면서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OLED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반도체도 시간이 문제였지 중국의 엄청난 자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 기술 격차가 한 7년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파일을 많이 뺏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런 부분을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잘 벌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최대한 기술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대로 벌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중국 쪽으로 파일을 굉장히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도 지금 보셨겠지만 뭐 배터리 부분도 중국에서는 자국 기업들 배터리를 사용하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배터리 회사 중국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넘어갈 위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벌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성 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강하게 때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국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다. 오히려 국내 시장, 국내 업체들이 좀 빨리 기술을 상승시켜서 오히려 다른 해외 기업들이 이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게끔까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이게 호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웨이를 때리면서 모바일 사업 부분 삼성전자에는 득이 될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디서든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화웨이랑 이제 반도체 쪽을 때려놓고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수출 허가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들은 반도체를 생산하지 말고 가져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 궁금하신 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호재는 확실히 맞다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쵸. 구체적으로 주가가 잘 가다 보면 간다든지. 주가가 잘 간다라든지 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미 지난주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방송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유소 프로그램에도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침에 실전 매매에서도 얘기한 거 있을 거고 매매 시간에도 얘기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최근에 있었던 모든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파운디 사업에다가 돈을 요만큼 게 아니고 뭐 거의 이거 망하면 정말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거의 여기다가 지금 뭐 올인하듯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크게 드라이브를 걸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앞으로의 시대는 원자력, 그러니까 원폭을 갖고 있는 나라만이 이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반도체도 원폭만큼의, 그러니까 원자력 폭탄만큼의 힘이 있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모든 산업에서 뭐 어디든 간에 이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이제 부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지겹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 반도체가 점점 더 정밀해지고 더 세분화되고 뭐 이제는 뭐 감각 센서도 들어가고 뭐 등등 해서 점점 이제 발전도 될 텐데 이 중국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오면서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중국 애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술력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이 얘기도 재작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여기다가 돈을 무지하게 넣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야지만 앞으로의 패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도 재작년에도 열심히 돈을 몇십 조를 투입을 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망했으면 고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몇백 조씩 계속 때려붙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를 중국한테 넘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넘겼을 때에서 많은 부분들이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굉장히 큰 시장, 그러니까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도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인적 물량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WTO 이 체제에서는 중국 같은 시장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미국이 그걸 냅뒀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냅뒀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제재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건데 제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있는 회사들 지금 보면은 이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이제 ITO 시장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CPU 시장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있는 이 시장들이 이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건데 이 만들어진 통합 플랫폼의 그 CPU가 됐든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 만들어지는 이걸로 뭘 앞으로 돌리느냐 다 돌려요. 핸드폰,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칩으로 들어가는 뭐 5G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CPU 시장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파운드리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포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ARM 인수로 인해서 이제 AP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 AMD와 인텔과 그다음에 뭐 IBM과 뭐 이런 회사들과 싸움을 할 겁니다. 경쟁을 하겠죠. 근데 그 경쟁을 할 때에서 이미 AMD라는 회사는 TSMC에다가 이제 파운드리를 맡겨요. 그럼 인텔도 그럼 TSMC에 맡길 거냐?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TSMC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TSMC가 점유율이 파운드리가 53.9% 정도가 됩니다. 거의 50% 거의 독점이에요. 독점인데 인텔까지 먹으면 거의 70% 후반대에서 80%까지 다 먹을 생각을 TSMC는 했는데 인텔이 지금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직 이거는 확증적인 자료인데 저는 왜 앞으로의 시장을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냐면 인텔이 삼성전자에다 CPU를 맡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믿지는 마세요. 근데 여태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17.4% 정도의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늘릴 거고요. 늘릴 거고 이미 벌써 퀄컴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미 벌써 CPU라든지 이런 GPU라든지 파운드리 시장에 얘네들 수주를 받았죠. 그 최근에 IBM까지 받았죠. 저는 인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CPU 시장과 AP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그 칩과 그다음에 인텔 그 컴퓨터에 있는 칩들 얘네들이 열심히 싸움질을 할 때 그 가운데에서 파운드리 시장으로 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삼성전자가 저는 굉장한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크지 못하게 중국 시장을 뭐 화웨이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눌러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삼성전자에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내년에서는요 이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저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도 좋을 거고 이 반도체 시장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이정수 위원님의 뇌피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길 뛰고 하늘길 내리고 화물 운임에 해운 항공사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항공사에 대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항공 운임들이 항공사가 이제 여행 수요가 떨어지니까 화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수요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박으로 지금 운임하고 있는 회사들은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거든요. 뭐 이 해운 업계 호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HMM 같은 주가도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두 섹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관련 주식 가진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예전에 현대상선이 이제 HMM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운 운임은 이제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해서 BDI 지수라든지 이런 이제 컨테이너 관련 운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는데요. 시장의 지표를 이제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난다든지 운임이 이제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운임이 상승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이제 보통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지수 강세도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지표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해운사들이 이제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도크에다가 배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육상에다 계류를 시켜놓고 운행을 안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배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하루 운행비가 몇 억이 들어가요. 큰 배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부분인데 물동량 줄어들 걸 대비해서 운행하는 배 수를 줄였더니 운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물 위에 떠 있는 배 수가 역사상 가장 많을 때였거든요. 그때 운임 지수는 정말 최악이었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한진해운 망했고 현대상선까지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치킨 게임들 또 진행을 했었죠. 머스크라는 이제 초대형 선사에서 치킨 게임도 진행하면서 많은 해운사들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그 해운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시점인데요. 저는 이제 해운 운임이 상승한 부분은 약간 인위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정부에서 지금 연말 앞두고 수출 물동량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보통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면요. 컨테이너 회사들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임적인 부분에서의 수출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육상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들을 풀게 된다면 운임은 좀 자연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차트 HMM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우상향 흐름을 잘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 1,300억 정도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지금 계속 적자로 오다가 흑자로 이제 막 전환이 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지금 포워딩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쪽 선박 운임 관련해서 일을 하는 업종들은 지금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 고점을 돌파하고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대한항공이 지난번에 이제 승객들 대신에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네. 굉장히 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네, 깜짝 굉장히 흑자였죠.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을 다른 항공사들도 벤치마킹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기저효과로 좀 실적이 떨어지겠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 특히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국적 이제 항공사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마불사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렇게 큰 회사를 정부에서 망하도록 절대 두지 않을 거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지금은 저점 매수 기회로 분할로 음봉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모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안 된다면요. 국가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매수 관점 진행하시고 내년쯤 해서 코로나 네. 괜찮아지겠죠. 백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행들 사람들 다시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주가를 부양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박 관련 업종은 정말로 지금 호황을 맞고 있고 그리고 항공 섹터 역시 앞으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섹터에 대한 이정수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항공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최근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현대생선, 그러니까 HMM보다는 좀 약하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은 뭐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해운주들은 되게 좋게 보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올라간 애가 이제 먼저 해운주가 됐을 뿐이고요. 나중에서도 분명히 항공주들도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거라 그러는데, 일단 항공주들이 힘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항공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들이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그거를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그렇죠? 발빠르게 이제 화물 쪽으로 많이 돌려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이 최근에 보셨을 텐데,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동안에서 한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대한해운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100%, 200% 들어줘도요,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이나 고점에서는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망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뭐 발틱 지수라든지 뭐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해운업 지수라든지 이런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이쪽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2014년도 이래 지금 최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는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이만큼이 아니고 이거는 2만 원을 가도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2만 원이 뭐예요? 5만 원 가도 사실은 억울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 정도의 호재가 나왔으면,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지금 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감. 가령 지금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해운업도 마찬가지고 이미 작년과 올해 초에서 조선주도 바닥을 칠 겁니다. 내지는 해운업도 바닥을 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그중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 왜냐하면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서는 얘기가 좀 살짝 들어갔다가 나올 뻔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 완전히 실적들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서 이미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 움직였느냐?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별로 움직이질 않았고, 이제서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이제 보면은 차트들이 이제 운인업 지수라든지 이런 보게 되면 차츰 올해 1월 달서부터 바닥을 치면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어느 정도 이슈가 되면서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이슈가 돼서 뉴스가 나오는 거지. 뭐 특별히 뭐 얘가 뭐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질 것 때문에 뭐 앞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서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이 지금에서 이슈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뉴스를 찾아보면 계속 있어요.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뉴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서 좀 이슈가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슈가 될 때에서는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장이 강해가지고 장이 시장이 강해서 쉽게는 조정받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해운업, H&M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별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 애들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거나 갖고 있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못 간 애들은 올라갈 거고요. 조정받아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올라간다라 그래서 지금 뭐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 뭐 더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이주연 전문가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쪽이 뭐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쪽을 안 좋게 보지는 않고, 결국은 또 이슈가 되면, 또 움직일 때가 되면, 갈 때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좋은 호재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해운업이 강하다 그래서 이쪽이 더 좋다. 저는 그 의견은 좀 반대를 해서 해운업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먼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항공업도 나중에서는 뭐 호재 뉴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치료제가 뭐 정확하게 나와서 줄어드는 게 나오게 되면 이미 벌써 빠질 만큼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에서는 저는 두 종목 다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섹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벤트 체크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증시는 추석을 앞두고 장기간 동안 휴장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이슈가 있어요. 글로벌에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선 토론 문제도 있고요.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도 있다고 하고 또 오늘 당장 또 22의 총재가 연설을 하고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증시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나오는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 총재가 이제 뭐 할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새롭게 증시의 불안정한 요소, 그러니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해서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악재는 없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증시가 상승을 한 이유를 보면 정부와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유동성은 공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차원에서의 이런 돈 풀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ECB에서 이번에 뭐 갑자기 경기 양적 완화를 하는 부분을 줄인다, 축소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미국 뭐 토론회라든지 토론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악재들이 나올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헤드라인에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뭔가 엄청난 악재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지금 그 나스닥이 선물이 지금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차트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5일선을 타고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저점 부근인 1,500포인트 이 구간을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들어 올렸는데 오늘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11,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9월 중순부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하락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올라선다는 점은 이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을 내비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유동성 공급이 안 될 가능성, 약하게 될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나올 만한 이슈는 뭐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글로벌에서요?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도 열려야지 같이 올라가서 좋은데 너무 많이 쉬어요. 네, 그렇죠. 많이 쉬죠. 이제 장이 이제 뭐 수, 목, 금 이렇게 3일 정도 쉬어버리면 네. 이제 그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반영 못할까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국내 증시 차트는 상승 추세를 들어섰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걷고 있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한 1.7% 정도 올려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과연 나스닥 시장 역시 좀 상승 흐름에 진입을 할지를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휴장일 때 좀 발 뻗고 편하게 쉬어도 되나요, 위원님? 네, 쉬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위원님. 그렇죠.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먼저 드렸겠죠. 일단 모든 경제 지표들은 늘 있어요. 뭐 매달 이번 달도 있을 거고 다음 달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뭐 이 2달 뒤, 석 달 뒤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할 만한 뭐 경제 지표들은 별로 없어요. 빠질 때쯤 되면은 그게 악재로 다가올 거고요. 올라갈 때쯤 되면은 호재를 더 많이 반영할 겁니다.
시장에서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 시장을 빼려면 악재들을 더 부각을 시키면 돼요. 근데 시장이 어차피 올라갈 거면 악재는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먹어서 없어져요. 안 보입니다. 호재만 급등만 나올 수 있을 호재들만 나오는데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호재는 유동성 장세예요. 그렇죠? 돈을 지금 전 세계에서 풀었습니다. 왜 풀었냐면 전 세계의 그 경기가 다 죽을 것 같아서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돈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 때문에 빠졌대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시장이 그때 막 빠질 때 인류가 망할 거를 생각을 해서 지수가 빠졌답니다. 이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올라갔대요. 미국 시장이 다 빠진 게 그만큼 빠진 게 인류가 멸망할 거를 선반영해서 빠졌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번에 있을 이슈에서도 저는 이 전 세계에 어쨌든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천조국, 정말 천조로 뿌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렸는데 이 뿌렸던 부분들이 지금 그럼 결국은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제 바닥을 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독일이 지금 3% 올라갑니다. 선물이. 미국 시장은 1% 이상 1.5%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인도 시장, 뭐 프랑스 시장, 영국 시장 지금 모두 다 강해요. 2%대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 흐름을 보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차트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일단은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독일 시장이든 아니면 유럽 시장이든 지금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빠졌던 부분을 다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독일이 3%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오늘 12,900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양이 나올 텐데 이걸 천년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악재들은 다 먹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휴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차피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요. 빼질 않습니다. 올려놓고 추석 이후에서 더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왜냐면 지금 이슈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무슨 이슈가 나와서 만약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초반 정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빠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쟤네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만으로 빠지면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급등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개파락 나온 다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연휴 때 3일 동안에서만 폭락이 나온다. 그럴 일은 저는 확률은 50% 이하로 적게 보지만 그런 일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셔라. 왜? 그렇게 나오면 아침에 여러분들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선물 흐름과 우리나라 시장 내일 흐름을 볼 때에서는 오늘까지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완료가 끝났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도 마지막에 이제 기회인데 내일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종목들 대부분 올라트겠죠. 그리고 추석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빠지질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3일 동안 못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 끝나고 바로 종목들이 바로 그냥 요이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겁을 먹지 말고 좋은 종목들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여전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직 반등준거 최근에 고점에서 20-30% 빠져 있는 종목들 지금 10%밖에 올라온 것들 없어요. 그리고 5%밖에 올라오지 않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그렇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끝났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미국 시장은 빠져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빠져도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11월 달 대선 전에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돈도 많이 뿌려놨을 거고 아직 11월 되려면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서는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에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들을 각 위원님께 딱 한 업종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만약에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정부 정책주에서 IT 섹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고르실 건가요? 저는 대선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섹터로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주연, 서울경제 이정수 열려 있으니까요. 각각의 위원님들이 다른 섹터구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거래자들 일부 1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서 말씀해주신 종목은 2부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